안녕하세요. 저는 최옥주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쉴 때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폐부 깊숙이 차오르는 곳, 제가 평생을 살아온 제주입니다. 73년을 사는 동안 저 최옥주의 몸에는 제주의 거센 해풍과 따스한 햇살이 고스란히 새겨졌어요. 쭈글쭈글한 손등은 성게가시에 찔리고 바질로 굳어진 세월의 훈장이고,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은 새벽 물질 나갈 때마다 마주했던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육지로, 그것도 저 복잡한 서울로 향할 채비를 하는 데에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 종우와 그 가족 때문이지요. 특히 눈에 밟히는 건 이제 마기가 나기 시작한 손주, 우리 강산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인데, 어미 아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밥이나 챙겨 먹이는지 늘 노심초사였어요. 며느리 민지가 성격이 까탈스럽고 깔끔 떠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갓난쟁이에게 이유식 하나만큼은 제 손으로 만든 걸 먹이고 싶은 게 할미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걸음은 작정하고 이고 지고 갈 짐을 쌌습니다. 냉장고라기보다는 보물 창고에 가까운 제 부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것은 제주 흑돼지였습니다. 오겹살이 두툼하게 붙은 앞다리살을 큼지막하게 썰어냈어요.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한라산 자락에서 뛰놀며 향긋한 풀을 뜯어먹고 자란 놈이라 누린내 하나 없이 육향이 고소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이걸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간장에 졸여 장조림을 만들 참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시간장은 제 부엌 한가운데서 묵묵히 세월을 이고 있었습니다. 건북다 못해 칠흑 같은 그 간장 한 국자면 세상 어떤 음식도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마법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무쇠솥에 돼지고기와 통마늘, 알 굵은 꽈리고추를 넣고 시간장을 자작하게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큼하면서도 짭짤한 내음이 부엌을 가득 채우고 이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어요. 3시간 넘게 뭉근한 불에서 졸여내자 돼지고기는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질 만큼 야들야들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강산이 이유식에도 조금 떼어 넣어주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별미가 될 겁니다. 다음은 옥돔이었어요. 제주 잔치상에 빠지면 큰일 나는 귀한 생선이지요. 꾸덕꾸덕하게 반쯤 말린 옥돔 서너 마리를 골랐습니다. 하얀 속살은 담백하고 껍질은 바삭하게 구워내면 그 고소함이 일품이거든요. 무태서는 이 맛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며느라이가 생선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일부러 더 크고 실한 놈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라면 환장하는 몸국도 한솥 끓였습니다.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듬뿍 넣고 끓여낸 몸국은 구수하고 시원해서 속을 풀어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요. 아들 종우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텃밭에서 직접 키운 콩으로 담근 된장, 향긋한 참기름과 들기름, 그리고 손주 간식으로 먹일 감귤 말랭이까지. 아이스박스 2개가 터져나가도록 음식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걸 다 싸고 나니 꼬박 이틀이 걸렸네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는 빠질 것 같았지만 서울에서 이 음식들을 받아보고 기뻐할 아들 내외와 손주를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은 잔칫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며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낑낑대며 아이스박스를 문 앞까지 옮기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에 어쩐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애미야, 나다. 어미다. 제 말에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끽 하고 문이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만큼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삐죽 얼굴을 내민 며느리 민지는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귀찮고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집에 오는데 연락부터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이였나 싶어서요. 우리 강산이도 보고 싶고 너희들 먹을 반찬 좀 해왔다. 힘들었지? 어서 들어가자. 제가 애써 웃으며 아이스박스를 가리키자 며느리의 눈이 싸늘하게 그것을 훑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좁아서 그런 거 둘 데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집에서 그런 걸 해 먹어요? 다 사 먹거나 배달시키면 되는데. 현관문을 활짝 열기는커녕 제 몸으로 문틈을 막아선 채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그 순간 안에서 종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보? 아, 어머니 오셨어. 며느리의 대답에 종우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게 오셨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아들이 제 눈치를 보며 며느리를 설득하듯 말했고 그제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주는 자는지 보이지도 않았고요. 강산이는 지금 막 잠들었어요, 어머니. 깨면 큰일 나요.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제게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뚜껑을 열어 반찬을 보여주면 이 썰렁한 분위기가 좀 나아질까 싶어 아이스박스로 다가갔어요. 애미야, 이거 한번 봐라. 제주 흑돼지로 만든 장조림인데.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당장 다 드세요. 집안에 온통 비린내랑 이상한 냄새 배잖아요.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며느리 서민지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아주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이스박스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곤 그 안에 든 음식들을 하나씩 아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집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촌스럽고 냄새나는 걸 요즘 세상에 누가 먹는다고 이걸 바리바리 싸우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사흘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만든 흑돼지 장조림통을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꾸덕하게 잘 마른 옥돔이며 구수한 몸국, 갓 짜낸 들기름병까지. 제 눈앞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과 아들네를 향한 사랑이 검은 쓰레기 봉투 안으로 처참하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힘들게 가져오신 건데. 아들 종우가 뒤늦게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의 기세는 등등했어요. 뭐 하긴 뭘 해. 당신은 이게 집안에 있는 게 괜찮아? 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강산이한테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쩔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며느리는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니요. 제 평생의 자부심이, 제 자식과 손주를 위한 사랑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감귤 말랭이 봉지까지 쓰레기 봉투에 던져넣고는 그 입구를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앞에 그 봉투를 툭 던져놓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전박대, 세상에 이런 문전박대가 또 있을까요? 아들 내외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쾅 하는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몇 번이고 메아리 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낯선 아파트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제 인생이 담긴 것만 같던 음식들이 이제는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묵직하게 저를 짓눌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장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없을 뿐더러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고요한 복도에서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했네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밤새 복도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핥히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서울에 사는 고향 동생 연자가 생각났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 어린 동생인데 일찍이 서울로 시집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지만 이 밤에 제가 기댈 곳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연자야, 나 옥주 언니야.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잠겨 있었는지 연자는 단박에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언니, 이게 몇 년 만이야.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정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터지지 않던 눈물샘이 그제야 터져버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경황도 없이 저는 연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습니다. 연자는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몰골과 옆에 놓인 검은 쓰레기 봉투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야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연자는 그런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게 하고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어요. 언니, 일단 몸부터 녹여.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연자의 배려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끔찍했던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우니 고단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잠시 눈을 붙였을까 머리맡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어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연자에게까지 폐를 끼칠 것 같아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 반, 원망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다시 한번 울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어디 있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집사람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강산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고 사과드릴게요. 네. 변명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우유부단하고 자기 아내 앞에서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사내였지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 뒤편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해?
아직도 안 끊고. 대충 둘러대고 끊으라니까. 투자 설명회 자료나 마저 만들어.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서민지의 것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순간적인 소리였지만 그 단어들만큼은 제 뇌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투자 설명회. 평범한 회사원인 아들과 살림만 하는 며느리에게 투자 설명회라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어머니, 그럼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통화가 종료된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러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이제는 차가운 의심의 씨앗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자는 제 옆에 누워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투자 설명회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왜 며느리는 그토록 나를 세워 저를 내쫓았을까요? 제가 가져간 반찬들이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저를 문전박대한 것은 단순히 성격이 못돼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말투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로 뜨거웠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칼날 같은 의심과 함께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서늘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제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식이 관련된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자에게 신세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제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는 대신 저는 서울에 며칠 더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연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말렸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거할 곳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서울 변두리에 사는 먼 친척 조카 녀석이 생각났습니다. 30줄에 들어선 녀석인데 컴퓨터 관련 일을 해서 그런 쪽으로는 아주 머리가 비상했지요. 그 녀석이라면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자 녀석은 군말 없이 자기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더군요. 조카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아늑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부터 통화 너머로 들었던 투자 설명회라는 수상한 단어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조카는 저보다 더 분개하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고모, 어떻게 그런 일이. 형수님이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다. 화내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나 좀 도와줘야겠다. 너가 그런 거 잘 알지 않니? 사람들 뭐하고 사는지 엿보는 거 말이다. 제 말에 조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SNS 말씀이세요? 그래, 그거. 며느리 이름이 서민지다. 혹시 그걸로 뭘 하고 사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 조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제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자판을 몇 번 두드리자 화면에 며느리 서민지의 얼굴이 떡하니 나타났어요. 제가 알던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의 며느리는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더군요. 그 아이의 SNS는 온통 번쩍이는 명품 가방과 시계, 값비싼 외제차, 그리고 보기에도 호화로운 고급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외벌이로 사는 집의 씀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고모, 이거 보세요. 형수님 친구들인 것 같은데 다들 옷차림이나 하고 다니는 게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조카가 가리키는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여러 명의 사람들과 어울려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부유해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제 아들 종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던 조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고모, 이거. 조카가 가리킨 곳은 며느리가 얼마 전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주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음식 사업 브랜드 론칭 준비 중.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음식 사업이라니요. 며느리는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주 전통의 맛이라니요. 그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서류 뭉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조카가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는 서류의 표지, 그 맨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람의 해녀밥상 사업 계획서. 바람의 해녀밥상. 그건 제가 평생 음식을 만들던 제 부엌에 제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 붙여놓은 팻말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물질을 하던 해녀였던 우리 집안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거친 바다와 싸워 가족을 먹여 살린 강인한 여성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붙여놓은 이름이었지요. 저와 제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부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저 아이의 사업 계획서 표지에 버젓이 적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토록 냉대하고 제 음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문전박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음식 솜씨, 아니, 정확히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촌스러운 시골 늙은이 취급을 해서 제 가치를 깎아내린 뒤 헐값에, 아니 공짜로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제가 가져간 그 음식들은 며느리에게 맛을 보여주기 위한 견본품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맛을 확인한 뒤 이제는 레시피를 손에 넣기 위해 저를 구슬릴 계획이었겠지요. 만약 제가 그날 순순히 쫓겨나 제주로 돌아갔다면 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녀석을 앞세워 제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불쌍한 척 눈물이라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제 비법을 캐내려 했겠지요. 투자 설명회라는 단어도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제 비법을 훔쳐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걸로 부잣집 친구들에게 투자를 받으려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조카의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복수심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자부심과 우리 집안의 역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저 어린 여우 같은 며느리를, 그리고 자기 어미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방관하고 동조한 어리석은 아들을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오만하고 더러운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바람의 해녀 밥상이라는 이름은 제 영혼과도 같은 그 이름은 감히 저런 것들이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바람의 해녀 밥상이 무엇인지 제가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분노로 밤을 지새웠지만 다음 날 아침동이 틀 무렵에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어서는 저 교활한 며느리를 이길 수 없어요. 더 치밀하고 더 지능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선 저들의 계획에 가장 큰 무기가 될 제 비법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야 했어요. 저는 조카에게 부탁해 특허와 상표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사무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실력 있는 곳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조카와 함께 변리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리사는 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하자 이내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의 역사와 제조 과정,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흑돼지 장조림의 조리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레시피가 아니라 제주의 기후와 재료,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담긴 하나의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요. 제 설명을 꼼꼼히 받아 적던 변리사는 충분히 특허 출원이 가능하며 상표 등록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지적 재산입니다. 특히 이 시간장은 독창성과 역사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의 말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옥주가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의뢰하고 시간장과 장조림의 핵심 제조 비법에 대한 특허 절차를 밟아달라고 정식으로 계약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의 해녀 밥상이라는 이름을 도용하려 했지만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겁니다. 법적인 보호막을 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어요. 두 번째로 할 일은 제 음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우리 집안 비법이라고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제 음식의 가치가 알려져야만 힘이 실릴 테니까요.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제주 향토 음식을 연구한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던 박민중이라는 요리 연구가였어요. 당시 그는 제 음식을 맛보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런 손맛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었지요. 그러면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와 연락이 닿았고 제가 서울에 있다는 말에 그는 한달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조카의 오피스텔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했어요. 제주에서 가져오려다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바로 그 음식들을 말입니다. 서울시장에서 급하게 재료를 구하느라 제주에 그것만은 못했지만 제 평생의 손맛이 어디 가겠어요. 흑돼지 장조림과 옥돔구이, 몸국을 정성껏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박 연구가는 말없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이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르신, 대체 이 손맛의 비결이 뭡니까?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보물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에게 당한 일과 그들의 사업 계획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분노하며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당장 저와 함께 방송에 나가시죠. 제가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을 숨은 요리의 고수로 모시는 겁니다. 어르신의 음식과 사연이 알려지면 그 누구도 어르신의 것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겁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방송에 나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면 며느리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판을 벌이면 며느리가 눈치채고 다른 꼼수를 부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님, 방송은 나중에 생각해보지요. 그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박 연구가에게 제 계획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대신 아주 소규모의 비밀스러운 시식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음식에 대해 가장 까다롭고 영향력 있는 평론가나 미식가들, 그리고 입이 무거운 몇몇 기자들만 초대해서 조용히 제 음식을 선보이는 자리였지요. 제 목표는 며느리의 귀에 이 소문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주에 진짜 장인이 나타났다는 소문. 그 소문이 며느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실수를 유발하게 될 미끼가 될 테니까요. 제 계획을 들은 박 연구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판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그 가짜는 가짜들이 진짜의 맛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해드리지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튼튼한 그물이 짜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가장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칼날이 누구의 목을 겨누게 될지는 며느리 서민지만 모르고 있을 뿐이었지요. 박민중 연구가와 손을 잡은 뒤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울에서 가장 격조 있다는 한정식당의 별실 하나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에서 음식으로 명함을 내미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깐깐하고 영향력 있다는 10명 남짓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러운 초대장을 보냈어요. 초대장에는 제주 바람이 품은 수백 년의 이야기라는 문구 외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짜와 장소만 적혀 있었지요. 그 신비로움이 오히려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을 겁니다. 시식회가 열리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제 평생 가장 아끼던 무명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박 연구관은 제게 최고급 호텔 주방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사양했어요. 제 음식은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주방이 아니라 제 손때 묻은 무쇠속과 나무 주걱이 있어야 제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주에서부터 공수해온 제 부엌 살림들을 식당 주방 한쪽에 조촐하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음식에만 제 모든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선보인 음식은 단 3가지.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흑돼지 장조림과 옥돔 구이, 그리고 몸국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초대받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별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주방과 연결된 작은 쪽문으로 그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한 요리 평론가,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음식 전문 잡지 편집장, 그리고 대기업의 음식 사업부를 이끄는 임원까지. 하나같이 보통 내기들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을 내놓는 자리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식은 차례대로 그들의 상에 올랐습니다. 처음 음식이 들어갔을 때 별실 안은 잠시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쪽문에 귀를 바짝 대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내 나지막한 탄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조림은 한 평론가가 낮은 목소리로 운을 떼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단순히 짜고 단맛이 아니야. 이 깊은 감칠맛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혀끝을 감싸는 이 풍미는 세월 없이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맛이야. 그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어요. 옥돔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워내다니. 껍질은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한데 비린맛은 하나도 없이 담백함만 남아있어. 이 몸국은 정말 물건이군요. 제주에서 먹어본 그 어떤 몸국보다도 진하고 구수합니다. 돼지 육수의 묵직함과 모자반의 시원함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가. 그들의 칭찬 하나하나가 제 귀에 들어와 박힐 때마다 저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냄새나는 쓰레기라며 내버렸던 제 음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상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시식회가 끝나고 박 연구가가 저를 손님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남루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들은 제가 바로 이 음식들을 만든 최옥주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비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상업적으로 출시할 계획은 없는지. 저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일 뿐입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음식의 가치를 그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새겨놓는 것. 그것이 오늘 제 목표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시식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박 연구관은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이제 곧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음식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SNS와 잡지 칼럼을 통해 이름 없는 제주의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수백 년 역사가 빚어낸 완벽한 한 그릇, 미식의 정점에서 만난 진짜 손맛 등 저를 향한 찬사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카 녀석이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제게 전해준 소식들이었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최옥주가 누구냐며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몇몇 방송국에서는 박 연구가를 통해 끈질기게 섭외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그 전화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걸려왔습니다. 따르르릉.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힘없고 외로운 늙은이의 목소리를 꾸며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지예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살가웠습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눌하게 대답했어요. 오냐 민지냐? 나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내고? 그럼요 어머니. 저는 늘 어머니 생각뿐인걸요. 근데 어머니 요즘 서울에서 어머니 얘기가 자자해요. 아는 분들 통해서 들었는데 무슨 대단한 요리사라고 다들 칭찬이 마르질 않던데요. 역시나 덫에 걸려들었더군요. 아이고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한번 맛보고 싶다 해서 몇 가지 차려준 것뿐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손사래를 치듯 말하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그 귀한 손맛을 몰라 뵙고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제가 요즘 밤마다 그걸 후회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물기까지 촉촉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력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꾹 참고 넘어가는 척 말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인데 뭘. 나도 이제 다 잊었다. 제 말에 며느리는 한층 더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당장 종우 씨랑 제주로 내려갈게요. 어머니 발 아래 엎드려 사죄드릴 거예요. 네. 어머니, 제 사과 꼭 받아주셔야 해요. 그 말에는 사죄의 진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주로 내려와 제 비법을 캐내고 서울에 퍼진 진짜 장인의 명성을 날로 먹으려는 시커먼 속셈만 가득했지요. 저는 못 이기는 척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 자식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킨 순간 낚시꾼은 가장 냉정해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대로 아들 내외가 제주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마중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 발로 제 집 문턱을 기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종우와 며느리 민지가 온갖 선물 꾸러미를 바리바리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백화점의 포장지들이 햇빛에 번쩍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쇼를 하려면 무대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걸 아는 녀석들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을 어찌나 실감나게 쏟아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의 회개 장면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아들 녀석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위선이 역겨워 속이 메스꺼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기꺼이 그들의 관객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냐 오냐? 일어나거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왔는데 이 늙은이가 더 이상 뭘 어쩌겠니? 다 지난 일이다. 어서들 들어오너라. 제 용서의 말에 녀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들고 온 선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최고급 한우 세트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영양제들, 그리고 제 취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번쩍이는 옷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뇌물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살갑게 붙어 앉아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맨날 이렇게 주물러 드려야 하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간신히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새 서울에서 어머니 음식 솜씨가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제가 그때는 정말 뭘 몰라서 그랬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 손맛은 정말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 염치 없지만 어머니께 요리 좀 배워보면 안 될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줘야지. 내 며느리인데. 내 손맛을 너라도 이어가면 나야 좋지. 제 허락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에게 진짜를 가르쳐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저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몸으로 익힌 제 비법들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해서 만든 가짜 레시피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장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 부엌 한가운데를 차지한 검은 항아리를 보며 눈을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 유명한 시간장이에요? 그렇단다. 하지만 이건 너무 오래돼서 향이 진하니 너희 같은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잘 안 맞을 게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일반 양조 간장에 캐러멜 색소와 설탕을 적당히 섞어 만든 가짜 간장을 내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했지만 그 깊이와 풍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며느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간장 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는 흑돼지 장조림의 조리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벌 삶기를 생략했습니다. 고기를 먼저 한번 삶아내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야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깔끔해지는데
저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간장에 졸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바쁘니 이렇게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다.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또한 불 조절도 반대로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오래 졸여야 맛이 깊게 배는데 저는 처음부터 약한 불로 시작해서 고기가 질겨지고 간장이 겉돌게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은 제 말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제 등 뒤에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인자한 스승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향신료 몇 가지를 깜빡 잊은 척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만 나는 귀한 향신료인데 그게 빠지면 장조림의 풍미가 반감되고 느끼한 맛만 남게 되지요. 며느리는 겉으로 보이는 과정에만 집중하느라 그런 섬세한 차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며느리는 가짜 비법을 진짜인 줄로만 알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듯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지막 날 녀석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의 이 귀한 손맛, 제가 세상에 널리 알려서 꼭 성공할게요. 오냐, 그래야지. 꼭 성공하거라. 저는 녀석의 등을 두드려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지요. 그래, 그 가짜 레시피로 어디 한번 성공해보거라. 너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것이니. 이 녀석들은 그렇게 제 가짜 비법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의기양양하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주연 배우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서울로 돌아간 뒤 제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어요.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 서민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의 조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모,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형수님이 무슨 대단한 사업가로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조카가 보내준 인터넷 기사를 열어보고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요식업계의 혜성, 서민지 대표, 제주장인의 비법을 유일하게 전수받다. 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며느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어요. 기사의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주에 숨어 지내던 요리명인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의 유일한 후계자이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비법을 전수받아 서민지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적인 음식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며느리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과 명예를 도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며느리가 이미 유명 투자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 한복판에 번쩍이는 사무실을 얻고 대대적인 브랜드 론칭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요. 이 녀석은 제가 알려준 가짜 레시피를 철석같이 믿고 아주 성급하게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고모, 이거 그냥 둬도 괜찮겠어요?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조카는 분통을 터뜨렸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괜찮다.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올라가도록 내버려 두거라. 그래야 구경하는 사람도 더 재밌지 않겠니? 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울에서 요란하게 빈 수레를 굴리는 동안 저는 제주에서 조용히 진짜 최옥주가를 위한 내실을 다졌습니다. 먼저 박민중 연구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식회 때 제 음식을 맛보았던 대기업의 음식사업부 임원과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제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며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서민지 키친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론칭하는 행사를 며칠 뒤에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니 그때 오셔서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만 말했어요. 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제품 포장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보다는 제 음식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포장을 원했어요.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 토박이 서예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분께 최옥주가라는 글씨를 부탁드렸더니 투박하지만 힘이 넘치는 글씨를 화선지에 써주셨어요. 저는 그 글씨를 그대로 받아 아무런 장식 없는 하얀 종이 상자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화려한 디자인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법적인 절차부터 사업적인 준비, 그리고 제 브랜드의 얼굴이 될 디자인까지. 저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차근차근 제 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저희 사업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요. 투자도 엄청나게 받았고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론칭 파티도 열기로 했어요. 그 녀석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성공이라도 거둔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러냐 장하다 내 아들 하고 무미건조하게 대꾸해 주었지요. 그러자 녀석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투자자들이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 해서요. 파티에 오셔서 저희 브랜드를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보증을 서주시면 저희가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사기극의 활용점정을 찍을 셈이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 네. 왜요, 어머니? 내가 평생을 지켜온 부엌이다. 하루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하는 일이니 너희들 힘으로 알아서 잘 해내거라. 제 거절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는 조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거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아마 지금쯤 며느리와 머리를 맞대고 저를 어떻게 구슬릴지 아니면 저 없이 어떻게 이 사기극을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이 연극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만든 무대 위에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탄 셈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열차가 가장 화려하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서민지 키친 론칭 파티 날짜가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조카가 보내준 초대장을 보니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S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인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다고 되어 있었어요. 초대장에는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자기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판을 벌여놓은 것이지요. 저는 그 화려한 초대장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무대는 크고 화려할수록 좋지. 구경꾼들이 많아야 재미있는 법이니까. 저는 바로 수화기를 들어 S호텔 연회 예약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바로 다음 날 저녁에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예약 가능한 홀이 있습니까?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가장 큰 홀인 크리스탈 볼룸은 이미 예약이 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곳은 필요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오키드 홀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촐하게 기자 간담회 겸 시식회를 열 예정이라서요. 오키드 홀은 크리스탈 볼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오히려 더 품격 있고 아늑한 분위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제 브랜드 최옥주가의 첫 시작을 알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지요. 제 이름으로 예약금을 보내자 모든 것은 순식간에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옆 홀에서 바로 다음 날.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을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의심의 싹을 완벽하게 잘라내고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가장 방심하고 행복에 겨워있을 파티 전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성스럽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가장 순진하고 아낌없이 주는 시어머니처럼 보일까 여러 번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문장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종우와 며느리 민지에게. 드디어 내일이구나. 너희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 어미는 멀리 제주에서나마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단다. 평생 촌스럽게 바다와 밤만 알고 살아온 내가 너희 덕분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부디 내일 행사 잘 치르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거라. 자랑스럽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문자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녀석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불안감마저 완전히 떨쳐버렸을 겁니다. 시골에 있는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내일의 화려한 성공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잠이 들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져갈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꾸리는 짐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쌍한 어미의 정성이 담긴 반찬 꾸러미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갈고 닦은 요리 도구들과 가장 아끼는 무명 앞치마, 그리고 제 모든 것의 정수가 담긴 검붉은 시간장 한 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복수를 위한 무기이자 제 자신을 증명할 전리품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난 뒤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익숙한 바다 내음이 밀려왔어요. 수십 년간 매일 같이 보아온 제주 바다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검고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전쟁을 앞둔 장수의 심정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바다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거라. 너의 딸 최옥주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내 이름을 되찾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저 최옥주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서울의 하늘은 제 마음도 모르고 티 없이 맑고 푸르렀어요. 저는 아침부터 조카의 오피스텔 주방을 빌려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며느리의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내일은 제 차례였으니까요. 제주에서부터 품에 안고 온 시간장 단지의 뚜껑을 열자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깊고 진한 향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향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제 모든 것을 되찾는 날이자 제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카가 노트북으로 며느리의 론칭 파티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연예 전문 기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 S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그 이름처럼 눈이 부시게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얼음으로 만든 백조 조각상과 사람 키만 한 꽃 장식이 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무대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민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종우는 그 옆에서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들러리를 서고 있었지요.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며느리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홀 안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며느리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서민지 키친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감사를 표하고는 자신의 꿈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자신의 미각과 최고의 맛을 찾아 전국을 헤맸던 노력, 그리고 마침내 제주에서 운명처럼 만난 자신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까지. 물론 그 스승은 바로 저를 지칭하는 것이었지요. 저의 스승님이자 이제는 제 인생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최옥주 명인께서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만의 비법을 제게 아낌없이 물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그분의 위대한 철학이 담긴 맛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 녀석의 뻔뻔한 거짓말이 전파를 타고 제 귀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홀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서민지 키친의 대표 메뉴인 흑돼지 장조림이 손님들의 테이블 위로 서빙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까이에서 비추었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장조림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어요. 사람들은 기대감에 찬 얼굴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입에 넣은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요리 평론가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은 고기를 한 점 씹더니 이내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는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조용히 냅킨으로 입을 닫고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질기네. 간장 맛이 왜 이렇게 쓰지? 깊은 맛이 없고 그냥 달기만 하잖아.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녔지만 사람들의 굳은 표정을 본 그녀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박민중 연구가가 미리 손을 써둔 진실을 밝혀줄 우리의 창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못해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기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민지 대표님 자신을 최옥주 명인의 유일한 전수자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며칠 전 최옥주가라는 상표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되었고 그 권리자는 서민지 대표님이 아닌 최옥주 여사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최옥주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이 서민지 키친 측의 명예와 상표권 도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거대한 얼음물을 끼얹은 듯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무대 위의 며느리에게로 쏠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일막의 끝을 알리는 종이
아주 요란하고 장엄하게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기자의 질문은 그 자체로 폭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서민지는 마이크를 쥔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며느리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니 스승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상표권은 아마 저를 위해 대신 등록해 주신 걸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험악한 인상으로 무대 위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착오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요. 당신 우리한테 투자받을 때 분명히 최옥주 명인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지 않았소. 이게 다 사기였어. 그의 고함과 함께 다른 투자자들도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돌려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똑똑히 해명해.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소란스럽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굳은 표정의 박민중 연구가가 함께였지요. 저는 평생 입어온 무명옷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의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를 향하는 그 누구도 감히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소란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맞춰 시끄럽던 홀 안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무대 앞까지 걸어가자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그 녀석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종우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녀석을 잠시 싸늘하게 쳐다본 뒤 사회자가 내려놓은 마이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홀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제 평생의 무게를 실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저는 평생을 제주바다와 함께 살아온 최옥주라고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무대 위의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고정하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저 젊은 기자가 말한 최옥주가의 주인이자 제 인생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홀 전체가 울리도록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그리고 제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홀 안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투자자들은 사기꾼 이라고 외치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야 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전 요원들이 달려나와 투자자들을 막아서는 동안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습니다. 화려했던 얼음 조각상은 넘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값비싼 음식들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제 말 한마디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등지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돌아서는 제 눈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아들 종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단 한순간 아주 길고도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실망과 분노, 그리고 경멸의 의미를 그 녀석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유유히 무너지는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이막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어젯밤의 대소동은 밤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서민지 키친 론칭 파티, 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 진짜 명인 최옥주 여사, 파티 현장에 등장해 모든 의혹 종결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덕분에 제가 오늘 S호텔 오키드홀에서 열기로 한 최옥주가의 진짜 론칭 기자 간담회는 예고 없이 최고의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크리스탈 볼룸에 있던 기자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다른 기자들까지 합세해 작은 오키드홀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홀의 분위기는 어젯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시끄러운 음악은 없었어요. 대신 홀 중앙에는 제가 평생 사용해온 손때 묻은 무쇠속과 도마가 조촐하게 놓여 있었고 은은한 제주 들꽃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어젯밤의 소동 때문인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조용히 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박민중 연구가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길고 화려한 연설 대신 제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제주에서 물질을 하고 밭을 일구며 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어미일 뿐입니다. 저는 제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온 해녀들의 고단했던 삶과 그 삶 속에서 탄생한 우리 집안 음식들의 역사, 그리고 바람의 해녀 밥상이라는 이름에 담긴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에는 어떤 과장이나 꾸밈도 없었어요. 그저 투박하지만 진실된 저의 목소리만이 홀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어젯밤 며느리가 했던 열정과 꿈으로 포장된 거짓 연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지요.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말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그릇의 음식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 말을 신호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제 음식들이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서민지 키친이 내놓았던 것과 똑같은 메뉴 구성이었습니다. 흑돼지 장조림과 옥돔 구이, 그리고 몸국. 하지만 그릇에 담긴 음식의 빛깔과 향부터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장조림은 캐러멜 색소의 인공적인 검은빛이 아닌 수백 년 묵은 시간장이 만들어낸 깊고 투명한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옥돔 구이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몸국에서는 진한 육수 냄새가 기자들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기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시식용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홀 안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어젯밤의 그 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장조림을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고기가 입에서 녹는다. 이게 진짜 장조림이구나. 또 다른 기자는 몸국 그릇을 단숨에 비우고는 어젯밤 먹은 건 그냥 돼지 냄새 나는 국이었는데 이건 보약이네요, 보약.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실의 맛 앞에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음식 한 그릇 한 그릇이 어젯밤의 모든 거짓과 의혹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음식 맛에 감탄하고 있을 때 시식회 때 저를 눈여겨보았던 대기업의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최옥주 여사님의 음식을 몇 주 전에 미리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는 이 맛이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돌아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낸 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기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옥주가 브랜드의 전국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독점 계약을 최옥주 여사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홀 안은 다시 한번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사기극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제가 단 하루 만에 대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그야말로 영화 같은 역전극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제 인생이 마침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모든 것을 건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승리였습니다. 성공적인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모든 기자들과 손님들이 돌아간 텅 빈 연회장에서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기묘한 흥분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처참하게 무너진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 종우였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어젯밤 입었던 값비싼 정장 그대로였지만 그 옷은 이제 녀석의 초라한 몰골 위에서 죄수복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은 퀭했고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 녀석은 차마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연회장 입구에서 저를 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녀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는지 아들은 이내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나서, 제가 어리석어서 어머니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습니다. 그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등을 내려다보았어요.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던 아들은 간신히 고개를 들고 제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아니 서민지 씨를 만나고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심하고 비참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빚을 내기 시작했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안한 것이 바로 제 비법을 이용한 사업이었어요. 서민지 씨는 어머니의 손맛이 돈이 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잘 구슬려서 레시피를 알아내고 그걸로 투자를 받아서 한몫 단단히 챙긴 뒤에 빚도 갚고 호화롭게 살자고요.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반찬을 싸들고 왔던 그날, 그들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제 등장에 모든 것이 틀어질까 봐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배신한 죄까지.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녀석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어요. 연회장 안에는 아들의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어요. 일어나거라.
제 말에 아들은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똑똑히 듣거라.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흘린 눈물이 내 죄를 씻어주지는 않는다. 내 죄는 너 스스로의 행동으로 씻어야 하는 것이야. 저는 녀석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 당장 그 여자와 이혼해라. 너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한 그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둘째, 너희들이 투자자들에게 사기친 그 모든 돈,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네 힘으로 벌어서 갚아라. 내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집을 팔든 막노동을 하든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는 것이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어미의 정으로 모든 빚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기 전까지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를 어머니라 부를 자격도, 제주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 알겠느냐?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녀석을 더는 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가보거라.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등 뒤에서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연회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심판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은 결코 편치만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제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언제나처럼 변함없는 바다와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최옥주가의 성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손을 잡은 제 흑돼지 장조림은 출시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홈쇼핑에서는 방송 시작 1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이 났고 백화점 식품관에는 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식에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선 진정성과 역사의 가치를 발견한 것이지요. 밀려드는 주문과 사업적인 일들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엌과 밥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지 서류 더미와 숫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박민중 연구가는 제게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인데 어찌 남의 손에 맡길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 역할은 맛을 지키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지 돈을 세고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 연구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명의 후보를 직접 만났습니다. 번쩍이는 학벌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갓 40을 넘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수익률이나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앞에 앉아 우리 집안의 시간장이 어떻게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을지, 해녀였던 제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을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음식에서 돈이 아닌 이야기와 정신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최옥주가의 모든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껏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되었지요. 엄청난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제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밭을 돌보고 끼니 때가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 큰 돈을 그저 쌓아두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저와 같은 제주의 여성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음식 문화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제주 향토 음식 보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창한 이름이었지만 시작은 소박했어요. 마을 어귀에 버려져 있던 낡은 폐교를 헐값에 사들여 제 손으로 직접 쓸고 닦아 새로운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교실 하나는 현대적인 조리 시설을 갖춘 실습실로 만들었고, 다른 교실 하나는 제주 음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자료실로 꾸몄습니다. 재단이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길을 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귀향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청년들, 요리사가 되고 싶지만 값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앳된 학생들. 저는 그 아이들을 제 첫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레시피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콩 한 알을 심어 된장을 담그기까지의 기다림을 가르쳤고, 거친 바다에서 해산물을 얻어오는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려주었으며, 제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보여주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제 모든 것을 빨아들였습니다. 낡은 학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게 가짜 레시피를 알려주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가르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리에서 저는 수많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제 삶이 새로운 활기로 채워져 가는 동안에도 서울에서 시작된 폭풍의 잔해들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문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멀리했지만 조카 녀석이 전해주는 소식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서민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서민지 키친의 사기 행각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고, 그녀에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연이어 사기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며느리의 거짓말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삶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SNS에 자랑했던 명품들과 외제차는 대부분이 렌트이거나 가짜였고, 유명 투자사로부터 받았다는 거액의 투자금 역시 실제로는 소수의 지인들에게 부풀려 받은 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거품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법정에 선 며느리의 모습이 신문 사회면에 작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탓이라며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그녀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때 젊고 유망한 사업가로 주목받던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허무하게 끝이 나버린 것이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통쾌하다거나 고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리로 돌아갈 것들이 돌아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탐욕과 허영이 스스로를 삼켜버린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몰락과 반대로 세상은 저의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방송국에서는 제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유명한 잡지사에서는 표지 모델이 되어달라는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한 여성 등 저를 수식하는 온갖 화려한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제주에 있는 제 집 앞에는 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한동안 몸살을 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 밥그릇, 내 부엌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평생을 묵묵히 밭을 갈고 바다를 지키며 살아온 제주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한 음식의 맛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의 것이니까요. 저는 모든 인터뷰를 사양하고 방송 출연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유명세는 아침 안개와도 같아서 해가 뜨면 이내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집중한 것은 오직 재단의 아이들과 제 부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장을 담그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제 진짜 명예이고 제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제주 해풍을 맞으며 밭에 씨앗을 심고 바람의 해녀 밥상이라 이름 붙인 제 작은 공간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최옥주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바람과도 같아서 그저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그만이었습니다. 제 뿌리는 이 제주 땅 깊숙한 곳에 단단히 박혀 있었으니까요.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 또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녀석에 대한 떠들썩했던 세상의 관심은 이내 다른 사건들에 묻혀 희미해졌고 제 삶은 제주에서의 새로운 일상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재단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제가 없어도 젊은 제자들이 훌륭하게 운영해 나갈 정도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제주 곳곳에 작은 식당을 열기도 하고 더 큰 세상으로 요리 공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단 한 통의 연락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작은 소포 상자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주소는 서울의 한 우체국 사서함으로 되어 있었어요. 묵직한 상자를 들고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쩐지 이 상자를 열면 제가 애써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릴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상자의 포장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아주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는 여러 개의 은행에서 발행한 채무 완납 증명서였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마다 지난 몇 년간의 날짜와 함께 꾸준히 빚이 갚아져 나간 기록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장에는 바로 며칠 전 날짜로 상기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증명함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액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 제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들을 보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 아래에 놓여있던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어머니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고
또 무거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종우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편지에는 지난 몇 년간 아들이 살아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앞에서 쫓겨나듯 돌아간 뒤 아들은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며느리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며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이삿짐을 나르며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어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14시간씩 접시를 닦으며 저는 비로소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켜온 부엌의 의미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갈 때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어리석었던 과거를 지워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다시 받아달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모든 빚을 다 갚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새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제 손으로 만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어머니께 올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불효자식 종우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손에 든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수년의 세월 동안 제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단단한 응어리 하나가 그 편지 한 장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처가 어찌 이리 쉽게 아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 속에서 어리석었던 제 아들이 아닌 비로소 한 명의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노력을 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어요. 어느새 붉은 저녁 노을이 제주 바다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제 아들이 내미는 그 밥상을 마주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옥주 할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최옥주 선생님 혹은 우리 재단 어르신이라고 더 많이 불렀어요. 제 얼굴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고 허리는 조금 더 굽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동트기 전 일어나 바람에 해녀밥상 팻말이 걸린 제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삶의 근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재단은 이제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향토 음식 연구 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르쳤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요리사가 되어 재단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주었어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어린 학생들의 손을 잡고 조리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세상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충만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이제 직접 요리를 가르치기보다는 텃밭에 앉아 흙을 만지거나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없어도 저의 정신과 맛은 저곳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살아 숨 쉴 테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서울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날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며느리의 경멸에 찬 눈빛, 아들의 무력했던 뒷모습, 그리고 제 모든 것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그 끔찍한 순간들.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저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모든 수모를 참고 제주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평생을 가슴에 화를 담고 자식과 세상을 원망하며 남은 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고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이야기를 통쾌한 복수극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벌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복수는 그들의 경멸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 칭했던 내 삶의 방식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인 것.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걸음 삼아 제 인생을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가꾸어낸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복수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루에 앉아 저물어가는 제주 바다를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넘어가며 세상은 온통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제단 부엌에서는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제 옆에 따뜻한 찻잔이 하나 놓입니다. 선생님, 날이 쌀쌀합니다. 따뜻한 감귤차 한 잔 하세요. 제 첫 제자였던 아이가 이제는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듬직한 청년이 되어 제 곁에 앉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제주의 노을을 바라봅니다. 문득 아주 오랜만에 아들 녀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선가 자신만의 부엌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언젠가 그 녀석이 제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그날을 이제는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또 깊어졌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온기를 한 모금 머금었어요. 제 인생은 파도처럼 수없이 흔들렸지만 단 한 번도 부서지거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거친 제주 바다를 닮은 강인한 해녀의 딸이니까요. 제 부엌과 제 이름과 제 삶은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영원히 빛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 최옥주의 이야기입니다.